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오늘 있었던 그 2024년도 1차 경찰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죠? 일단 시험 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의고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 모의고사하고는 참 차원이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긴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래보다 실력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뭐 굉장히 좀 힘들게 그러니까 시험을 보셨을 텐데, 근데 이번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일단 경찰학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중에서 약간 상 정도? 이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2차하고 비교해 본다면 작년과 좀 비슷하거나 한 문제 정도로 약간 좀 쉬웠다.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판단한 건데, 일단 여러분께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자, 거기 보시면 21번 문제 행정응원 좀 틀릴만 했죠. 그 다음에 22번 개인정보보호법.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행정절차법은 배우긴 배워. 근데 얘네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약간 특히나 22번은 여러분께서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도 배우긴 배우는데 이번 문제는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35번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죠. 이것도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승진에나 나올 법한 문제거든요. 우리 채용 시험에 냈는데 이 35번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우리 시험에 또 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승진에나 내야지 우리 채용 시험에 내기는 좀 적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걸 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 4개 문제를 좀 주로 틀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를 볼 텐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 안에서도 또 문제의 답을 고르기는 좀 쉽지는 않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차근차근히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가 1번은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거를 틀릴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보시면 2번 영미법계 경찰은 국왕의 절대적 권력, 여러분 국왕의 절대적 권력을 통치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 이거는 대륙법계잖아요. 대륙법계. 그죠? 근데 영미법계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었다. 뭐에 기초합니까? 자치권에 기초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쉽죠. 이거는 뭐 주는 문제다. 그 다음에 2번도 여러분들 다 공부했던 겁니다. 보시면 2번에 프랑스에서 유리한 것으로, 프랑스에 유리한 것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행정경찰과 무슨 경찰? 사법경찰을 최초 군항이 프랑스의 재와 형벌법전이었죠. 또 하나가 프랑스에서 유리한 게 뭡니까?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그것도 했잖아요. 그죠? 보호 가치에 따라서. 그럼 두 개를 놓고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는데 보세요. 프랑스에서 유리한 것으로 경찰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보호법익이니까 뭐예요?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이겠죠. 여러분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삼권 분립에 따른 구분 내지는 경찰의 직접적인 목적에 따른 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에 대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배우셨죠?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로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치안 서비스 제공자 모델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경찰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바람직한 뭐요? 서비스 제공자 모델 아닙니까? 얘는 범죄와 싸우는 경찰 역할로만 한정하는 거니까 경찰의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뻔하게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2단계에서도 많이 냈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 하면은 제가 범죄도시에 나오는 마동석 같은 캐릭터, 이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싸우는 거니까 그쪽은 엄청나게 전문가가 되고 그쪽은 엄청 잘하죠. 그쪽만 하니까. 대신에 범법자는 악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 이런 느낌으로 이분법적, 그래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윤리강령도, 이것도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 그래서 4번 볼게요. 1945년 10월 21일 날 미군정에서 국립경찰 탄생할 때, 자, 이념적 지표가 된 건 봉사와 질서 맞죠? 근데 봉사와 질서는 어디의 영향입니까? 영미법규였죠. 대륙법규가 아니고. 기억나십니까? 미군정이니까.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존 클라이니가 내부 고발의 정당한 요건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죠. 근데 그 중에서 2번 볼게요. 내부 고발자는 당연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동기가 뭐 해야 돼요? 적절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해야 된다? 성공 가능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해야 되니까 성공 가능성은 불문한다. 이것 때문에 X가 되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틀릴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건데, 경찰학은 우리가 이제 늘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범위가 넓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기는 힘들다 그랬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만 제대로 맞추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제가 그런 말을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배웠던 거 알면은 점수 맞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합격하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6번 가볼게요. 6번에 청탁금지법.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3번 보세요. 공직자 등은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할 때는 소속 기관장한테 마치고 나서 10일 이내 서면 신고는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첫 번째 주 가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데 이것 때문에 X가 되겠죠. 너무 쉽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문제 너무 쉬워요. 너무 쉽죠? 근데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틀린 학생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고위공직자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저기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공개 의무자와 똑같죠? 그러면 첫 번째가 계급 뭐 이상? 치안감 이상. 자, 이거를 모르는 학생이 없어요. 근데 뒤에 또 치안감 이상과 각각이 어디라고요? 시도경찰청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도청장의 계급은 뭐로 보한다? 치안정감, 그 다음에 치안감, 그 다음에 경무관으로 보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도경찰청장이 경무관인 곳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어디입니까? 세종시. 그러면 여러분들 세종시도 청장님은 계급이 경무관이죠. 치안감이 안 되죠. 하지만 이분도 시도청장이니까 고위공직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문제 보시면 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지, 잘못됐잖아요. 됐죠?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7번까지는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그럼 봅시다. 8번도 다 했던 거죠.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시면, 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걸 공부하셨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보셨죠?
근데 이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을 분석해 보면 사회 구조 원인론과 뭐 있습니까? 사회 과정 원인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시죠? 구조 원인론과 과정 원인론. 그래서 우리가 구조 원인론에는 해, 장, 문화 모르면은 과정 원인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해가 뭐예요? 사회 해체론. 그리고 긴장 이론 내지는 아놈 이론. 그 다음에 문화가 들어가면 다 구조 원인론입니다. 이건 구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문제 보십시오. 여러분들 2번 보세요.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론은 구조 원인론에 들어갑니까? 과정 원인론입니까? 과정 원인론이죠. 구조가 아니잖아. 과정. 구조가 범죄 원인이 아니에요. 과정이야. 따라서 거기 보시면 차별적 동일시론을 통해 범죄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 변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론은요. 이 구조 원인론이 아니에요. 과정 원인론이야. 그러니까 그 지문은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론은 사회 구조 원인론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과정 원인론이에요. 걔는.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론. 그러니까 차별적 동일시론이 어떤 겁니까? 만약에 영상물, 뭐 폭력적인 거나 성적인 영상물을 보면은 청소년은 그걸 주인공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면서 따라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못된 거 아시겠죠? 자,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론은 구조 원인론이 아니고 과정 원인론이다. 그래서 구조 때문이다? 아니다. 잘못됐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 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 해가지고 우리 고전주의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죠. 아시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는 합리적 인간이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왜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니까 범죄를 나아간다. 이게 합리적 인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손해를 크게 해야 된다. 크게 하려면 처벌을 뭐 해야 돼? 엄격하게 해야 돼.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면 이익보다는 뭐가 커지면 손해가 커진다고 이건 분명히 배우셨죠. 그죠? 그러면 지문 보시면 일단에 처벌의 확실성과 처벌의 엄격성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배우셨죠? 여기까지는. 그죠? 근데 하나가 뒤에 보시면 신속성일까요? 신중성일까요? 처벌을 크게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얘가 커지게 하려면 아까 얘가 커지게 하려면 처벌을 신중해야 돼요? 처벌을 신속해야 돼요? 신속해야 되겠죠. 신속성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9번은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확실성과 엄격성은 배웠는데 실성성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 고민한 건데 또 이걸 또 대부분 맞추셨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범죄 예방이론도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동네 골목길에다가 CCTV를 설치하면 범죄 예방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걸 설치하면 예방 효과가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한 범죄가 예방된다? 일반인들. 일반이니까 이게 뭐예요? 일반 예방이라 그랬죠. 일반 예방.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애들을 교도소에다가 가둡니다. 교도소에 가두면 교도소에서 이제 거기서 교정교육 같은 거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제 다시 처벌 다 받고 나가가지고 뭐 하지 마라? 재범을 막으려고 하는 건 이렇게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하는 건 일반 예방입니까? 이게 특별 예방입니까?
특별 예방이죠. 이게 특별 예방.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알잖아.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자 3번 보세요. 특별 예방이론은 잠재적 범죄한 일반인에 대한 형벌 예방 강조. 일반인이 아니고 특별 예방은 범죄자. 그리고 뒤에 일반 예방이론은 형벌을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에 대한 영향적 행사로 보고 범죄자를 교함으로써 재범. 이거는 뭐라고요? 특별 예방. 이렇게 해서 3번은 바뀌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쉽죠? 그래서 10번까지는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맨델존의 피해자 유형론 보셨죠? 2단계에서도 내가 문제 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능성이 제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봐두십시오. 이러면서 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맨델존이 피해자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눕니까? 5가지로 나누죠. 뭐요? 완전히 책임이 없는 피해자. 그러면 완전히 책임이 없는 피해자니까 영아 살해에서 살해된 영아. 그 다음에 약치 유인된 유아, 그 피해자. 걔네들은 완전 책임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그러면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는 누굽니까? 무지에 의한 낙태 여성, 무지한. 낙태 여성이라든가 또는 인공유산 시도하다가 사망한 임산부, 이런 사람이 책임이 조금 있는 이야.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에 나와 있는 뭐예요? 가해자와 같은 정도 책임 있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가해자와 같은 책임 있는 자는 누구냐면 거기 나와 있는 동반자살 피해자라든가 자살미수 피해자라든가 촉탁살인 피살자 있죠. 이 세 사람이 바로 가해자와 같은 책임 있는 피해자예요. 자기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피해자. 그리고 네 번째가 가해자보다 책임 있는 피해자. 가해자보다 책임이 높은 피해자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2번이에요. 2번에 부모에게 살해된 누구라고요? 피해자.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높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가장 높은 책임 있는 피해자잖아.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정당방위 걸려서 오히려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 사람이 가장 높은 책임 있는 피해자.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다.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지역사회 경찰활동 구성요소도 이것도 보잖아요. 기출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로 가보시면 4번 보세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요, 지역 조직은 거주자들에 대해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는 무슨 활동입니까?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출문제도 보셔도 되고요. 내 친구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미군정. 우리가 미군정 시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미군정 시기는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악법들이 미군정 때 폐지된다 해가지고 순서가 뭐예요? 정, 치, 예, 보조. 기억나시죠?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몇 년도? 45년도 8월달. 마지막에 보안법이 48년도 4월달. 기억나십니까? 그럼 문제 보시면 2번 보세요. 일제강점기 치안이법이 정리된 시기로 1945년 보안법이 폐지되었고, 잘못됐잖아요. 보안법은 48년도에 폐지돼. 예비검속법은 45년도니까 2번이 잘못됐다. 됐죠? 너무 쉬워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13번까지 틀릴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께서는 뭐 배웠어도 틀릴 수 있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는 좀 틀릴 만한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 외국경찰. 자, 외국경찰, 여러분들 저한테 우리 학생들이 외국경찰을 공부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모른다. 2013년에는 2022년도에 뭐 안 나오다가 2023년도에 한 번 나왔는데 지금까지 4번 중에 한 번 나왔는데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봐두긴 봐두자.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의문이 든다기보다는 이런 것까지 내야 되나 하는 게 이제 14번의 1번 지문이거든요. 1번은 이제 이거는 11세기 프랑스 이것까지 지문으로 낸다는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 부분을 냈어도 답은 따로 있으니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러면 이건 아시죠? 자, 영국은요. 주로 이제 자치경찰 제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영미법계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자치경찰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을 관리하는 게 옛날에 몇 원 체제라고요? 3원 체제였습니다. 3원 체제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뭐 경찰위원회라는 제도, 경찰위원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무부 장관, 그리고 각각의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있겠죠? 이렇게 세 사람이서 자치경찰을 관리하고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3원 체제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원 체제로 바꿨습니까? 4원 체제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된 게 어떤 거냐면요. 이 내무부 장관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친다면 행안부 장관인데 내무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지방기관입니까? 여러분들 중앙기관입니까? 당연히 중앙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기관에서 이제 간섭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원체제로 바꿔 사원체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첫 번째가 지역치안위원장 내지는 이걸 지역치안관리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치안평의회는 이제 실제적인 권리는 이분이 다 갖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권한이 지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은 브레이크, 통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내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이제 사원체제인데 자, 여기 3원 체제를 바꾼 이유가 자치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장관의 권한이 크다 보니까 중앙정부 통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4원 체제를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의 권한을 키워놨거든요. 따라서 4원 체제가 되면서 자치경찰제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3원 체제에서 자치경찰 그 느낌이 약해지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서 자치경찰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보시면 앞부분은 다 맞는데 저 뒤에 4원 체제로 변하면서 그 다음에 뭐요?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강화예요. 여러분들 3원 체제에서 그게 좀 약화돼요. 그래서 4원 체제로 바꿔가지고 이걸 좀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요. 그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께서 대부분 또 맞추셨더라고요. 맞추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뒤에 자치경찰 약화 강화 이것까지는 자세히 제가 언급을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십시오. 그리고 2번은 우리 채용시험에 나왔던 옛날 지문이고요. 그리고 4번은 오거스트 볼모라든가 윌슨 이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에 법치행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치행정 원칙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아시죠? 이거예요. 법률의 유보가 무슨 말입니까? 경찰권 발동할 때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할 때 법률에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때 법률의 근거인데 이 법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요,
국회가 만든 법률과 법률에서 뭘 해주면? 위임을 해주면 법규명령, 명령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법률에 위임받은 명령도 근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기억나시죠? 분명히 이거는 했으니까. 따라서 문제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에 근거한 규율입니다. 법률 근거한 규율을 뜻하므로 위임 입법에 의한 기본권지 위임 입법 이거야. 법률에 위임을 받은 명령 이게 위임 입법이라고 그래요. 명령도 당연히 여기에 법률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도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건 또 쉽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국자법상 시도자치경찰이 우리 시도자치경찰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께서도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4번인데 이런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뭐 중요한 자치경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의결사항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아시죠? 누가 재의요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시도지사가죠? 그죠? 이건 알잖아. 근데요, 문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의결했는데 이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도지사가 야 니네 의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하세요라고 의결 요구해야 되는데 재의요구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안 해버린다고요. 안 해버리면 그때는요 첫 번째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두 번째 누구? 경찰청장은 시도지사한테 너 왜 재의요구 안 하니? 하라고 여기다가 요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서 직접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쿠지문이에요. 따라서 4번 보세요. 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때문에 X예요. 이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자치경찰위원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X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험을 보면서 고득점과 아닌 친구들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좀 캐치를 하지 않으면 좀 본 시험장에서 눈에 띄기가 좀 어려운 지문들이긴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결론이 좋은 학생들은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좀 결론이 안 좋거나 테러 시작하는 친구들은요.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에서 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4번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17번에 경직법. 여러분 이번에 경직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직법은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판례를 잘 보자. 근데 거기서 3번 갑니다.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경직법 이제 6조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6조에 보면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예요. 행하진 건 아니고 조문상으로는 행하여지려고 할 때 경고하거나 뭐 제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법조문상으로 경고나 제지는 범죄가 일어난 후에요. 일어나기 전이에요? 전이에요. 목전이야. 그럴 때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조문에는 써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판례는요.
현재 범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면 경고나 제지를 못합니까? 진행 중에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거 판례잖아. 그래서 때문에 3번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진압을 위해서 행해질 수 없다. 아닙니다. 계속 중에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18번도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뭐 답은 너무나 뻔하죠. 3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해야 되잖아. 그래야 나한테 정당방위가 성립하죠. 첫 번째 3번 보시면 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손상시켰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적법인데 무슨 정당방위입니까? 적법하지 않아야 정당방위지. 너무나 뻔한 거니까. 답은 3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분명히 제가 많이 봐줘도 14번 이거 하나는 틀릴만한 것 같아요. 물론 맞추면 좋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도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이거 많이 봤어요. 봤는데 저는 이 문제가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릴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1번 보세요. 참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출제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문제가 왜 1번이 틀렸냐면 경찰관은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경직법 조문인데 그 법조문에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관은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 확인할 수 있다. 무슨 말이 없어요? 공공 질서가 없어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 질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X예요. 문제가 좀 지랄 맞죠? 이렇게까지 출제하는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은 그래도 대부분 나머지는 다 공부했던 거라서 많이 맞추셨습니다만 일단 1번 그것 때문에 X입니다. 조문을 조금 바꿔놔가지고 됐죠. 자, 그 다음에 20번 실효성 확보 수단 틀리면 안 되죠. 2번 볼게요.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보세요.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안 했으면 이제 의무이행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돈을 부과하잖아요. 부과해가지고 상대방을 압박가해서 하게 만드는 건데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반복할 수 있습니까? 반복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상대방이 반복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늦게지만 의무이행을 했어요. 했으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는 없죠. 더 이상은 안 되죠. 근데 더 이상은 안 되는데 뭐 합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데 이미 부과했던 건 거둬한 거도 걷잖아요. 의무이행하면 앞으로는 부과하면 안 돼. 근데 이미 부과한 건 걷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2번 보세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건 징수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앞으로 부과 못할 뿐 이미 부과한 건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21번 행정응원인데 자, 이 행정응원은 이제 조금 2022년도에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이거를 좀 맞췄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시작했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이제 맞추기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2022년도 이제 경찰학 개편되고 나서는 이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교재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것까지 되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판단하에서 이제 뺐는데 이번에 출제가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좀 공부를 안 했던 내용일 겁니다. 물론
오래전에 2022년도에 했던 학생들은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최근은 안 했고 이럽니다. 근데 응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작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입니다. 근데 옆에 붙어있는 관악경찰서가 있죠. 관악경찰서에서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관악경찰서 인원이 부족해요. 부족하면 동작서에서 가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행정응원이라 그래요. 도와주는 거.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동작서 경찰이 관악서에서 문제가 생겨서 도와주러 갔잖아요. 그럼 도와주러 간 동작서 경찰은 그 관악서에서 누구의 지휘 받겠습니까? 동작서장입니까? 관악서장이겠습니까? 도와주러 갔으니까 그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3번 보세요. 행정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원소속 행정청이 아니죠. 그죠? 아시겠죠? 원소속 동작서가 아니고 그쪽 응원하러 간 쪽 있죠. 그쪽. 네. 그쪽에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조문에. 자,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정청이 있고 B라는 행정청인데 여기서 요청을 해가지고요. 이쪽에서 응원을 갔으면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돈은 요청을 하러 간 쪽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요청을 요구한 쪽에서 부담합니까? 요구한 쪽이 부담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4번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개인정보법. 자, 저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을 문제가 22번 같거든요. 왜냐면요. 자, 22번은 여러분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긴 보는데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자, 이건 기억하시죠? 여기가 우리 이건 그냥 목욕실, 발안실, 제가 사우나라 그랬잖아요. 저 이런 거. 이런 곳 안에다가 CCTV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설치하면 안 되는 건 이동령이다, 고정령이다, 고정령입니다. 원래는요, 작년 이제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인가? 그 전까지는 그냥 자, 거기는 CCTV 같은 거 있죠?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그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고정령과 이동령으로 구별하지 않았었어요. 작년 몇 월달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전까지.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고정령과 이동령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게 옛날에 이 CCTV라고 나왔던 건 다 무슨 형이다? 고정형이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형은 수업을 안 했고 고정형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문제는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2번을 답으로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잠깐 보시면, 인명 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령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 관련되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데 이동령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절대 설치하면 안 되는 건 뭐라고요? 고정령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학생들은 2번을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여기까지 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불찰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인데 4번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자, 이거 보세요.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가명 정보 처리.
이럴 때도 동의 받겠습니까? 이런 건 안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동의 안 받고 아니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위해서 그냥 가명 처리하는데 이런 건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죠? 2번은 우리가 많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23번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셨을 문제입니다. 이거 잠깐만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도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이제 2단계라든가 이런 때도 이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 1차 대비로는 제가 이 부분을 안 했어요. 안 해서 이제 나왔는데 잠깐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보면은요,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는 원칙은 공개입니까? 원칙은 비공개입니까? 원칙은 공개다. 예외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유가 이제 8가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그 중에 하나가 성명, 주민번호 등, 자,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되면 사생활 있죠. 사생활의 비밀이나 이런 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있죠. 이런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다음의 경우는 예외다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공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입니다.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 우리가 보세요. 관공서에 가면요, 거기선 일하시는 분들 거기 앞자리나 이런데 이름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명이나 이름이나 직위는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아니 우리가 공무원이 만약에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상대방 우리 민원인들은요, 그 공무원의 이름이 뭔지 직위가 뭔지 이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비공개가 아닙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23번 잠깐 볼게요. 1번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은 제외다 이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예외야. 따라서 이거는 여기 안 들어가서 공개 대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너무 쉽네. 손실보상은 4번 볼게요.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 심의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둔다고요? 경찰청과 시도청에 둔다 그랬죠. 경찰서는 없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뒤에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때문에 X에는 없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너무나 쉽죠. 그 다음에 25번 국가배상인데, 자, 여러분 국가배상은 말로 해볼까요? 공무원이 뭐 하다가 직무집행하다가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타인에게 손해 발생, 그리고 공무원 행위와 타인의 손해 사이는 상당 인과관계자. 그럼 그 중에 요건이 법령 위반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령 위반은 우리 판례가 엄청 넓게 본다 그랬잖아. 따라서 거기 보시면 자, 법령 두 번째 줄 법령 위반이란 형식적 의미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잖아요. 넓게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도 넓게 보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뭐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이신청. 이거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이신청 다 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갈게요. 행정청이 나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때렸어요. 나 억울해. 그럼 나는 나한테 면허 취소 처분 때린 그 행정청한테 이신청할 수 있죠. 며칠이네? 30일이네. 그럼 이신청을 받은 그 행정청은 며칠이네 결론 내서 알려주라고요? 14일이네. 14일이네. 그죠? 근데 부득이하면 한 번 며칠 범위 연장? 10일 범위 연장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이야. 10일 범위 연장. 그 다음에 이신청과 관계없이 이신청했어도 이신청 관계없이 심판송 바로 갈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이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았어. 내가 이신청 갔는데 이신청에서 내가 졌어요. 그럼 나는 이제 행정심판이나 소송 가잖아. 그럼 심판이나 소송은 며칠입니까? 안 날로부터 90일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 가는 겁니다. 심판 소송은 다 90일이잖아. 그래서 얘가 잘못됐죠. 쉽죠? 이건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27번 행정심판법도 이거였습니다. 보세요. 시도경찰청장님이 A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때렸어요. 됐죠? 근데 이 A가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행정 심판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얘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건 행정심판위원회인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경찰청장이 처분을 했던 시도청장이 처분을 했던 서장이 했던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맞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따진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다. 따라서 2번 보십시오. 시도경찰청장의 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28번 갈게요. 28번도 틀릴 사람 없겠죠? 우리가 대상자의 행위가 경찰이 뭔가를 지시하니까 상대방은 그대로 따라준다를 뭐래요? 순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경찰관의 지시를 안 따라요. 그냥 바닥에 누워버리거나 버티거나 이런 게 소극적자. 그 다음에 적극적자. 그 다음에 폭력적 공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명적 공격. 이렇게 5단계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걸 뭐 모르진 않을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의 대상자가 행위를 이렇게 하면 경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순응하니까 뭐예요? 협조적 통제죠. 그리고 소극적 저항은 접촉 통제. 그래서 길에서 그냥 누워버린 사람은 들어서 빼야 되겠죠. 그리고 적극적 저항은 저위험 물리력. 그리고 폭력적 공격은 중위험 물리력. 그리고 이제 치명적 공격은 고위험 물리력.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어떤 거냐면요. 당연히 협조적 통제는 어느 단계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촉 통제는 여기 이하 쓸 수 있는 거고, 저위험 물리력은 여기 이하, 중위험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치명적 공격인데 중위험 물리력을 쓰면 아니 여기서 중위험을 쓸 수 있는데 여기 볼게요. 폭력적 공격이라면 중위험 물리력까지는 써도 돼요. 그죠? 근데 폭력적 공격인데 고위험 물리력 쓰면 안 되겠지.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럼 문제 보시면 제가 저위험 물리력은 목분 암기하라 그랬고요. 중위험 물리력이 뭐예요? 신, 경, 방, 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이 뭐예요? 손이나 발 등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가격하는 거. 그리고 경찰봉으로 중요 부위가 아닌 부분을 가격하는 거. 그 다음에 방패로 세게 밀거나 압박가하는 거 세게.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충격기 있죠? 이런 거. 전자 충격기 이거 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럼 문제 가봅시다. 그럼 가보시면 적극적 저항. 여기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3번에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 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여기잖아. 여기니까 중위험 물리력이니까 쓰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에 조직 편성 원리 5가지 뭐 있습니까? 계층제 원리, 통솔 범위 원리, 명령 통일 원리, 분업의 원리, 조정과 통합의 원리 5가지 아시죠? 그 중에서도 얘는 무슨 원리입니까? 무슨 원리의 개념이요? 분업의 원리죠. 분업의 원리잖아. 그러니까 분업의 원리를 찾으라는 건데 4번이잖아. 분업의 원리는 한 가지를만 계속하니까 흥미 떨어지고 노동 소외와 인간 기기화 그리고 그것만 하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조 안 해. 자기 부서만 생각해. 이런 게 문제. 답은 4번이겠죠. 그럼 1번에 구조조정과 관련이 깊은 건 무슨 원리? 통솔범위 원리죠. 그리고 2번은 명령 통일 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3번은 계층제 원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늘 나오는 문제. 국가재정법상 예산인데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예산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결, 예산 집행, 결산이죠. 근데 예산의 편성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 뭐 해야 돼? 그게 1번이잖아. 그래서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 동안에 신규 사업 및 그다음에 누가요? 누가? 기재부 장관. 경찰청장은 들어가죠. 기획재정부 장관.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건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1번도 무기관리도 마찬가지 1번, 2번, 3번 그대로 맞는 지문입니다. 이건 그대로 보시고 4번 리을인데 리은 이거죠. 경찰은 무기를 휴대하는데 휴대한 무기를 회수해야 되는 강제 회수 대상자가 있고요. 할 수 있는 의무회수 대상자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기고에다가 보관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강제 회수 대상자에는 2개밖에 없었죠. 그리고 첫 번째가 직무상 배위로 뭐 중징계 의결 요구 이거 된 사람. 그리고 사의 표명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의무. 그리고 무기고 보관은 어디 갈 때입니까?
술자리라든가 연애 장소를 갈 때, 그리고 또 어디 갈 때? 상사의 사무실 들어갈 때 뭐 이런 것들이 무기고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보시면 기관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는 2개 아니면 다 의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다겠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얘 빼고 남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에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 시설 및 3급 비밀 소통의 암호자재를 접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를 받아 들어가는 건 제한구역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제가 우리 경찰에서 제한구역하고 통제구역을 구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한구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2개를 섞어서 낸다고 그래가지고 통제구역만 암기하자.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암, 기, 상무, 조, 탄, 비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슨 말 들어가? 암호, 그 다음에 기록, 상황, 무기, 조회, 탄약, 비밀 이 말이 들어가면 통제구역이고 모르면은 안 들어가면 제한구역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에 작전, 경호, 정보 여기는 이 말 없죠. 그러니까 바로 제한구역이고요. 나머지 무기 들어가죠. 무기, 탄약 들어가 있죠. 그리고 상황 들어가 있죠. 상황. 그리고 마지막은 조회 들어가 있죠. 이러면 다 무슨 구역? 통제구역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3번에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 이것만 보라 그랬잖아요. 대중매체가 어떤 관계냐 해가지고 뭐 공생관계다, 크랜던이다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보시면 되고 답은 4번이고요. 뭐 쉽고. 그 다음에 34번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계급제는요. 직무를 분류할 때 직무 사람 중심으로 분류하는 게 계급제고 직무 중심으로 분류하는 게 직위분류제 아닙니까? 그리고 둘 중에서 어디에서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된다? 계급제죠. 신분이 보장되는 게. 계급제가 신분 보장되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제 정착이 유리하다. 뭐 그런 말 들었죠. 그리고 이제 4번 볼게요.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을 확립한다. 동일 직무, 동일보수 뭐예요? 직위분류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계급제가 아니고.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자, 이거는요. 조금 이제 뭐 여러분들 안 봤던 거야.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물론 이 시험에 맞춰가지고 좀 더 이제 보완할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안 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될 문제가 아니고요. 일회성이 그칠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냥 여기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정도로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 먼저 여러분 피의자를 유치장에다 이제 유치하죠. 유치할 때 신체 검사하잖아요. 그럼 겉에서 옷을 다 입힌 상태에서 겉에 이렇게 터치해 보는 게 뭐라 그래요? 이걸 외표 검사라 그래요. 두 번째, 옷을 벗기는데 속옷을 입혀요. 속옷은 입히고 조사하는 걸 간이 검사라 그래요. 그리고 완전 다 벗기고 하는 건 정밀 검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외표 검사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장에다가 1명이나 2명을 입감시킬 때 말고요. 3명 이상을 3명 이상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해서 순차적으로 입감시킵니다. 2명이 아니고 3명이에요. 3명.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번에 신체 검사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고 4번은 호송이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서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을
살인사건으로 수배를 때려놨어요. 근데 얘가 동작경찰서에서 걔가 잡혔어요. 그러면 동작서에서는 그 A를요, 걔를 이제 해운대서에서 수배해놨으니까 해운대에서다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피의자를 데리고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호송이라고, 호송. 근데 호송은 당연히 나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원칙적으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나지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답은 2번입니다. 3명입니다. 그 다음에 36번도 너무 쉬워요. 예. 여러분 이번에 개수형 문제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죠?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두 문제가 개수형 나왔는데 문제 다 쉽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아청법에서 미수를 처벌하는 거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뭐 미수 처벌합니까? 첫 번째가 아동청소년,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미수를 처벌하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미수 어디 처벌합니까? 미수? 제작과 수익화, 수출 미수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미수 처벌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거 말고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도 미수 처벌하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동청소년은 강요행위 중에 일부 미수 처벌이에요. 그러면 미수 처벌 그거 빼면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시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이건 미수가 없잖아요. 이건 알죠.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요.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강간 예비 음모는 당연히 미수, 거기 예비 음모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보세요. 공소시효인데 우리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공소시효가 애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그죠? 두 번째가 근데 그 놈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 몇 년 연장된다? 10년 연장된다. 그것도 아시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이나 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없죠. 그죠? 따라서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죄는 공소시효 없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디귿 빼고 다 잘 맞고, 그다음에 디귿 빼고 다 맞고요. 그다음에 37번 보세요. 가정폭력 범죄에서 아시잖아요. 뭐 있습니까? 법력 범죄가 포에서 목욕하고 유, 명, 학사에서 공손하게 수강협상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약치유의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약치유의는 거기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정이 이혼한 전 부인 강간인데 여러분들 현재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은 맞죠. 그리고 강간 같은 성범죄도 가정폭력 범죄에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은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번 보시면 절대적 인도 거절이죠. 그러면 이거잖아요. 미국에서 A가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얘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요청을 받으면 넘겨줄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나눠서 절대적 인도 거절이 있고요. 의무적 인도 거절로 나눠진다 해가지고 제가 두 개를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절대적 거절에 해당하는 것만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무슨 말이 들어갑니까? 공소시효라는 말이 들어가면 절대적 거절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래서 인도 범죄, 이외 범죄 이러면 안 되고 삼국 법원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얘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A를 넘겨달라는데 우리가 보니까 얘는 범죄를 안 저지른 것 같더라.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평등원칙이 어긋날 때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잘못해서 처벌되는 건 좋은데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이런 것 때문에 처벌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절대적인 도 거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도 거절이니까 자, 거기 디귿이 바로 여기죠. 여기. 그리고 리을이 인도 범죄관에서 대한민국 법원이니까 이거잖아. 이 두 개가 맞겠죠. 나머지 두 개는 의무적인 도 거절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배포의 원칙도 이것도 옛날 문제인데 이거를 또 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들어보시면 만약에 경찰청에서 시도청에다가 이러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것 좀 수집해서 올려보내라고 정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정보 요구를 받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수집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제 수집한 것은요. 정확하겠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첩보라고 해요. 첩보로 수집해요. 첩보 수집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수집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분석해 봐야 돼.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정보를 생산했다 그래요. 생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를 만들었으면 이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게 뭐 합니까? 배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정보를 배포해 줄 때 무턱대고 배포하는 게 아니고 배포할 때 지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필시적 계보라고 부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필요성 배포는 누구한테 배포한다? 필요한 사람한테는 배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포하더라도 언제 배포해야 돼? 적시에 딱 배포해, 적시에. 그리고 배포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배포하면 안 돼.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배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관에다가 정보를 배포했어요. 근데 새로운 게 들어왔으면 계속해서 배포해 주는 겁니다. 계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포할 때 보안 유지해야 되겠죠. 보안성입니다. 이런 건데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너무나 쉽게 나왔잖아요. 따라서 거기 보시면 3번 보세요. 적시성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시기에 배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먼저 생산됐다고 먼저 배포하는 게 아니래요. 적시에 배포해야 되니까. 됐죠? 상대방이 필요한 시기에 배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승진에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이거는요 우리 채용시험에 좀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 들어 개편되고 나서는 주로 법조문 중심이었는데 또 이번에 이걸 또 냈더라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너무 쉽죠? 이종 보통면 한번 가봅시다.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하죠. 두 번째가 무슨 자동차? 승합자동차인데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10명 이하죠. 여기는 이하.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인데 몇 톤? 4톤 이하죠.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인데 총 중량 몇 톤? 3.5톤 이하.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가 이제 이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죠. 너무 쉽습니다. 따라서 40번에 이종 보통 면허만을 취득한 자가 운전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운전이 가능한데 특수자동차는 총 3톤 이하예요. 3.5톤. 그러니까 4톤은 안 되겠죠. 따라서 4번은 무면 운전이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해설을 맞춥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3번까지는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했던 거 있고 안 했던 거 섞여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틀릴 수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냐면 거기 보시면 21번이나 22번, 23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특히나 22번, 23번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간 문제여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실제로 이거 많이 틀리셨고요. 그리고 이제 35번에 피의자 유치 있죠. 이런 것들도 승진해낼 법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맞춰야죠. 실제로. 그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 배우셨어도 다 맞추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인 얘기하면 우리 남학생들은 77.5점 이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점수가 좀 높기 때문에 좀 한 두 문제 정도 더 맞아야 될 겁니다. 82.5점. 이 정도로 맞은다면 나머지 과목들도 그냥 보통처럼 이렇게 맞았다면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합격하지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 정도의 점수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이제 운동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발표할 며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그냥 학교 근처에 가 있거나 이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운동하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뭐 그렇지 혹시라도 좀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라든가 또는요 점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좀 몸을 추스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또 다시 한번 계획을 또 짜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무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다시 한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다들 합격하셔가지고 뭐 체력하면서 또는 면접 준비하시면서 밥에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